내 어깨 위에 올라가 있던 귀신. 우선 내가 태어나기 전 있었던 일부터 말하겠다. 이걸 알아야 뒷얘기가 이해가 된다. 엄마의 친한 언니가 신수를 보러 용하다고 소문난 스님을 찾아갔다. 엄마가 지금은 그런 걸 믿지만 그때 엄마는 점이나 사주를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뚱하게 앉아있는데 그 스님이 엄마한테 대뜸 이번 애가 가기 전에 딸을 가질 겁니다. 그 아이 사주가 좋고 복도 있고 조상이 돌보는 아이니까 잘 키우세요. 딸이 훗날 하늘에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겁니다. 이랬다고 한다. 근데 죄송하게도 그 딸이 나다. 그러고 나서 엄마는 정말 임신을 했고 나를 낳았는데 그전에는 정말 힘들고 빚더미였던 아빠 사업이 갑자기 너무 잘 풀리고 소송에 휘말렸던 아빠 집안의 유산 문제도 다 해결이 돼서 처음으로 통장에 큰돈을 저축했다고 한다. 그래서 집안 어른들이 나한테 복덩이 복덩이 하셨다. 아직까지도 별탈 없이 무럭무럭 콩나물 크듯 쑥쑥 커서 난 고등학생이 되었다. 난 여고를 다녔는데 범상치 않은 아이가 친구하자며 다가왔다. 첫인상이 포스 쩔었다. 덩치도 안 큰데 진짜 눈매하며 분명하게 생긴 아이였다. 특히 눈이 완전 매의 눈이었다. 난 임기응변에 좀 능한 편인데 인연이 날 똑바로 쳐다보면 사실만을 말하게 됐다. 진심 거짓말 탐지기였다. 이 친구를 박여사라고 칭하겠다. 박여사와 친구가 되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 같이 놀던 친구한테 박여사가 이러는 것이다. 오늘 차 조심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 어젯밤 꿈에 나왔어. 다음날 꿈에 나왔다던 애 팔 부러져서 깁스하고 학교에 왔다. 아파트 물청소를 했는데 얘네 집이 2층이라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넘어져서 부러졌다고 한다. 그 후로도 박여사의 꿈에 나온 사람들은 크고 작은 사고가 났다. 이상하게 난 한 번도 박여사 꿈에 나온 적이 없었다. 또 한 번은 친한 친구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그 남자친구님이 우리한테 피자를 쏘기로 했다. 피자헛에 가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샐러드 봐도 박살냈다. 우린 소식 따위 모르는 그저 대식가들이었다. 근데 박여사가 표정이 안 좋은 것이다. 암튼 피자를 다 흡입하고 나서 친구 남자친구는 빠이빠이하고 우리끼리 집에 가는 버스 안이었다. 갑자기 박여사가 남자친구가 생긴 친구한테 그 남자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것이다. 친구는 왜 그러냐고. 내 남자친구 좋은데 왜 그러냐고 부러워서 그러냐고 했다. 박여사는 글쎄 만나지 말라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대들지 말라고 했다. 난 중간에서 절었다. 이상하게 박여사가 엄하게 말하면 눈치 보게 됐다. 박여사 말로는 뭐 그 남자친구가 콩밥 먹게 생긴 상이래나 뭐러나. 난 콩밥 좋아하는데. 암튼 2달인가 그 친구는 남자친구를 계속 만났는데 일이 터졌다. 그 남자친구가 동네에서 좀 논다는 애였는데 선배들 10몇 명이랑 같이 채팅으로 만난 여자 2명을 집단 강간했다고 한다. 그님 진짜 콩밥 드셨다. 그 뒤로 알게 된 이야기지만 박여사 이모님은 정말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분이셨다. 이모를 닮았는지 하여튼 좀 신통방통한 박여사였다. 그러다 내가 박여사를 진짜 다시 보게 됐던 계기가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는 강이 있었다. 강둑의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날이었다. 친구들이랑 치킨을 시켜서 강으로 갔다. 며칠째 장마였다가 갯날이라 강물이 많이 불어있고 시원했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박여사가 완전 사색이 되어서는 빨리 가자 빨리 이러는 것이다. 우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왜 그러냐고 좀 더 있다 가자고 그랬는데 진짜 무섭게 호통을 치면서 가자고. 어쩔 수 없이 치킨을 싸들고 우리 집으로 왔다. 애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강둑다리 쪽에서 어떤 여자애가 강물 위를 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우린 말도 안 된다고 무슨 그런 게 있냐고. 귀신이라도 강 위를 달리다니. 너무 웃기다며 막 웃었다. 근데 박여사가 너무 진지하게 진짜 분홍색 바지에 흰 티 입은 여자애였다고 귀신을 봤다는 것이다. 저녁이 돼서 애들이 가고 집에 혼자 있는데 내가 사는 지역 재난정보 같은 거 날라오는 공익 채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사람을 찾는다고 메시지가 온 것이다. 별 생각 없이 폰을 다 들여다가 내 머릿속에 뭔가 슉 지나가는 게 있었다. 다시 자세히 보니 어떤 여자아이의 사진이었다. 김렉스. 나이 7세, 성별 여자, 흰색 블라우스에 분홍색 바지를 착용. 이 아이를 보신 분은
가까운 경찰서로. 솔직히 그때까지는 우연의 일치겠지. 라고 생각하며 잠을 잤다. 다음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그러는 것이다. 강에 가지 말라고. 구미에 사는 여자애가 실종됐는데 오늘 우리 동네 강둑에서 건졌다고 했다. 진심 소름 돋았다. 전날 왔던 공익채널 메시지에 그 여자아이가 오늘 강에서 발견된 그 아이였고 그때 박 여사가 봤다던 그 강물 위를 달리는 아이가 그 아이였던 것이다. 난 그때부터 박 여사를 박보살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박보살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매의 눈이 되어갔다. 20살이 되던 해 박보살님이 술 먹고 꽐라돼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간 날이 있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인연이 나한테 나 새벽에 너네 큰아버지 봤다. 이러는 것이다. 나님 하며 엄마한테 엄마 큰아빠 왔어? 라고 물었다. 그때 박보살님이 살아있는 큰아빠 말고 라고 말했다. 덜덜 엄마랑 난 무슨 말인가 싶었다. 아빠는 사람 이녀 중 막내인데 우리 집엔 돌아가신 큰아빠가 없었다. 얘기를 들어보니 새벽에 박보살이 갈증이 나서 깼는데 어떤 남자가 내 발밑에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다고 한다. 인연이 겁도 없이 아저씨 왜 그래요? 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나를 가리키며 나는 얘 큰아빠 되는 사람인데 너무 외롭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박보살이 근데 왜 얘한테 있어요? 라고 물으니 내 큰아빠 되시는 분께서 내가 제일 좋아하고 아끼던 동생 딸이니까 지켜줄 거야. 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박보살은 큰아빠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박보살 말이 큰아빠가 내 어깨에 계신 수호령이 한 분 더 있다고 고모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한다. 내가 그래서 고모도 봤냐고 물으니까 고모는 안 보이더라고 한다. 박보살이 가고 집에 오신 아빠한테 혹시 지금 큰아빠 세 분 말고 큰아빠가 또 있었냐고 하니까 어떻게 알았냐며 둘째 형이 계셨는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오시다 신행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외롭다는 말은 아마도 큰아빠 혼자 돌아가셔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고모 얘기를 물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 홍역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 두 분이 내 어깨 위에 있다니. 비록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땐 레알 무서웠다. 엄마가 나를 가지기 전 스님한테 들었던 이야기. 조상이 돌본다는 말이 이거였던 것이다. 그 스님도 참 용하셨다. 이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박보살이 지금 대전에 있다. 직장이 대전이라 자주는 못 봐도 집에 내려올 때마다 보는데 내가 여기 마중을 나갔다. 내 차를 보고 해맑게 웃으며 뛰어오는 무서운 년. 차에 타더니 또 헛소리 시작한다. 차 안에 음기가 가득해 조심해 막 이러는 것이다. 박보살은 그런 장난도 많이 치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근처에 밥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박보살이 심각하게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물었다. 난 아니 없는데 이러고 해맑게 밥을 다 먹고 박보살 집 앞에 태워주는데 내리기 전에 하는 말. 사람들 좀 많이 태우고 다녀 너 차에 있는 사람 춥고 외로워 보여. 이런 쌍년. 차 어떻게 차 타고 집에 가라고 이년아 망할년. 집에 와서 난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우리면서 그러는 것이다. 외사촌 오빠가 이틀 전에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했다고. 오늘 발인인데 널 그렇게 이뻐하더니 가는 길에 보러 왔나 보다고. 그냥 멍했다.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오빠라서. 나 정말 예뻐해주고 그렇게 착할 수가 없던 오빠였는데 막 울이면서 박보살한테 전화를 했다. 아까 그 말 뭐냐고 그러니까 박보살이 그러는 것이다. 작년 여름에 너네 집에 놀러왔던 사촌 오빠 맞지? 온몸이 흠뻑 젖어서 덜덜 떨고 있더라 가는 길에 너 보러 왔나봐. 라고 말했다. 우리 엄마는 참 대쪽 같은 사람이다. 한 번 안 된다면 끝까지 안 되지만 또 한 번 한 약속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꼭 지키신다. 근데 그렇게 성격 확실한 엄마도 박보살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 하셨다. 조상님 이야기 이후로 완전 맹신 중이다. 우리 엄마는 강아지를 싫어한다. 싫어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내가 기관지가 별로 안 좋아서 털 있는 동물들을 싫어하셨다. 근처에도 못 가게 하셨다. 근데 난 강아지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지만 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의 잔머리로 박보살을 살살 꼬드겼다.
야, 나 강아지 키우게 네가 좀 도와줘. 밥을 한 6번인가 사줬다. 거의 알바로 벌어들인 내 피 같은 돈들이 바닥을 드러내고 나서야 결국 박보살이 도와주기로 한다.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 박보살이 동거 중인 세련이를 안고 우리 집에 왔다. 근데 세련이 이것이 자꾸 우리 아빠를 보고 짖는 것이다. 난 세련이 입막음을 위해 자꾸 유포를 물려줬다. 씹으면서도 짖는 사나운 것. 역시 강아지는 주인을 닮는 것이다. 박보살이 마침내 말을 꺼냈다. 엄마,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셔야겠어요. 흰 강아지로. 아나 저것이 돌았나? 난 시추나 요키 키우고 싶다고 했잖아 이년아. 속으로 별상욕을 다했다. 아오 박보살 맹신하시는 우리 엄마는 별다른 이유도 묻지 않고 백구 한 마리를 사오셨다. 엄마도 참 몰디즈나 푸들도 아니고 백구. 그렇게 우리 집에 온 백구는 똥오줌도 못 가리는 녀석이었다. 우리 식구들을 보면 오줌을 좔좔 지렸다.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 특히 백구의 아빠 사랑은 좀 남달랐는데 애가 다중인격 같았다. 아빠를 보면 좋아서 난리를 치다가도 갑자기 이빨을 드러내고 짖고 꼬리 살랑살랑거리다가도 물려고 하고 암튼 이상한 백구 녀석이었다. 근데 밥도 잘 먹고 집도 잘 지키던 백구가 어느 날부터 걷는 게 이상한 것이다. 계속 한쪽 다리를 절고 허공을 보고 사납게 지저댔다. 병원에 데리고 가봐도 엑스레이 상으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백구는 점점 더 안 좋아져 갔다. 한쪽 다리를 아예 들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 가족은 강원도에 다녀올 일이 생겼다. 1박 2일 일정이라 충분한 사료를 백구 밥그릇에 담아주고 동네 아줌마한테 강아지 수시로 들여다봐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리고 결혼식을 갔다 돌아왔는데 항상 반기던 백구 녀석이 보이질 않는 것이다.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아빠가 뒷마당에 찾으러 가보니 백구 녀석이 거기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목줄을 메어 놓고 갔었는데 어찌나 세게 당겨서 풀었는지 목줄이 목에 파묻혀서 있었다고 한다. 난 참아 볼 수가 없었다. 우리 집 뒷마당에 백구를 묻어주고 엄마가 박보살을 불러서 왜 강아지를 키우라 했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박보살이 하는 말이 얘가 자꾸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엄마 설득해달라 해서 집에 왔더니 마침 아빠가 집에 계시던데 아빠 오른쪽 바지가랑이를 아기 영가가 붙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세련이가 자꾸 짖으니까 무서운지 숨길래 키우시라고 한 거예요. 이러는 것이다. 그니까 요점은 박보살이 내 부탁 때문에 엄마를 설득하러 왔는데 우리 아버지를 봤더니 아버지 다리에 아기 영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고 한다. 근데 세련이가 짖으니까 아기 영가가 무서워하길래 이거다 싶어서 강아지를 키우라고 했다는 것이다. 박보살 말로는 흰 강아지를 키우라고 한 이유는 흰 강아지가 영험하다는 이유에서였고 아빠가 다칠 오른쪽 다리를 백구가 다쳤고 아빠가 건너실 뻔한 요단강을 백구가 대신 건넜다고 한다. 생각해보니 세련이와 백구가 아빠를 보며 그냥 지댄 게 아니었던 듯하다. 신기한 건 그 애초에 엄마가 늘 다니시는 절에서 우리 가족 신수를 봤는데 아빠 이번 해가 너무 안 좋다고 이번 해만 넘기면 좋겠는데 힘들지도 모른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아빠 지갑에 부적도 넣어두고 절에서 등도 켜고 그랬는데 지금은 천만다행으로 건강하셨다. 그리고 박보살의 흰 강아지 드립 덕분에 우리 집엔 항상 흰둥이가 있게 되었다. 지금은 빌라로 이사를 해서 말티 2마리와 동거 중이다. 물론 백구한테는 미안한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기독교인인 내 친구도 박보살을 맹신하게 된 이야기이다. 나랑 친한 대학 친구가 있는데 박보살과 만난 적이 있다. 이런저런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은 빠이빠이를 했다. 어느 날 시간이 좀 흘러서 박보살이 전화가 오는 것이다. 네 학교 친구 혹시 자취하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다. 얘는 집이 다른 지역이라 자취를 했다. 근데 박보살이 너무 심각하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걔 한번 보고 이런 말 해서 미친 여자 같겠지만 네 친구 당분간 자취방에 있지 말라고 해. 그리고 너도 절대 거기 가지 말고 라고 말했다. 난 망설여졌다. 대학 친구는 기독교인이라 그런 걸 전혀 믿지 않았다. 분명히 박보살 얘기를 하면 씨알도 안 먹힐 테고 그래서 대학 친구에게 억지 핑계를 대고 우리 집에서 며칠 통학을 하기로 했다. 그러다 3일인가 지나서 친구가 전공서적 가지러 가야 된다고
학교 가는 길에 자기 집에 좀 들리자고 해서 갔다. 난 차 안에 기다리고 있고 친구가 집에 올라갔는데 전화가 오는 것이다. 전화를 받으니까 덜덜 떨면서 와달라고 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지 싶어서 올라가 봤더니 친구네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박보살이 여기 있지 말라고 했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박보살한테 전화를 했다. 친구네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다 털렸다고 난장판이라고 그랬더니 박보살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하는 말. 걔 거기 있었으면 몸도 상할 뻔했어. 꿈에 웬 시커먼 놈 2명이서 네 친구한테 나쁜 짓 하더라고. 라고 말했다. 만약 거기에 그 친구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은 마음이 드니까 눈물이 막 났다. 그때 우리 학교 근처 원룸촌에서 알게 모르게 강도 강간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박보살 덕분에 내 친구는 살았다. 그리고 보름 뒤인가 친구 반지랑 목걸이랑 노트북 갖고 간 놈들을 잡았는데 박보살이 꿈에서 보았듯 20대 남자 2명이 범인이었다. 박보살이 내 어깨 위에 계신 수호령을 봤을 때 며칠 뒤에 자기 이모한테 가자고 하는 것이다. 난 드디어 그 유명하신 박보살 이모님을 뵙게 되었다. 염동이 쫄깃해지는 기분이었다. 근데 예상외로 이모님 인상만 보니깐 정말 인자하신 보통 아주머니 같았다. 인사를 드리고 박보살의 친한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나더러 앉아봐라 하시는 것이다. 이모님 앞에 앉았더니 이모님 하시는 말씀이 다 좋은데 도화살이 꼈어. 이 방에 꽃이 있나? 이러시는 거였다. 난 도화살이 뭔지 몰랐다. 알고 보니 도화살은 복숭아 나무도 꽃 화자를 쓰는 거라고 하셨다. 복숭아 꽃이 예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나. 한마디로 말해서 한 사람이랑 백년해로 하지 못하고 자꾸 이성이 꼬이는 것이다. 예전 기생이나 여부, 지금은 화류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연예인들이 도화살 사주가 많다고 한다. 이 얘기를 들은 박보살이 나한테 비장한 표정으로 너는 전생에 논개였어. 라며 논개 드립 쳐주셨다. 참나 황진이도 아니고 논개. 암튼 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방에 꽃이 없는 것이다. 절대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모님께서 좋아도 없냐며 자꾸 내 방에 꽃이 보인다고 하셨다. 혹시라도 집에 가면 내 방뿐만 아니라 집안에라도 꽃이 있으면 다 갖다 버리라고. 내가 도화살이 있는 데다가 집에 꽃이 있으면 그 기운이 왕성해져서 안 된다고 하셨다. 꽃처럼 외모가 화려한 것들에 안 좋은 기운들이 숨어 있다고 한다. 이모님께서 나한테 있는 수호령들이 보이신다며 물론 날 도와주시는 분들이시지만 외로운 영가들이기 때문에 도화살로서 나에게 보답받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였다. 그리고 이젠 내 앞길에 수호령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서 원마 다니는 절에서 그분들 천도제를 지내주라고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모님이 나한테 덧니가 있지라고 물으셨다. 난 보이는 덧니는 없는데 위 어금니가 안쪽으로 났다. 보이진 않지만 고기 먹을 때마다 자꾸 껴서 짜증이 났다. 안으로 난 덧니가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웃으시며 안으로 난 어금니는 숨겨놓은 자식을 뜻한다고 당장 빼라고 하셨다. 도화살에 숨겨놓은 자식이라고? 난 그렇게 간 큰 여자가 아니다. 충격의 도가니탕이었다. 집으로 와서 엄마한테 전부 다 얘기를 했더니 우리 엄마 갑자기 미친 듯 꽃을 찾기 시작했다. 근데 내 방 어디에도 꽃이 없는 것이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봐도 화초나 허브 같은 것밖에는 안 보였다. 그렇게 한참을 찾다가 엄마랑 나랑 내 방 침대 위쪽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 내 방 침대 위에 벽이 너무 심심해서 내가 장미꽃 포인트 벽지를 붙여놨었는데 진짜 장미 넝쿨처럼 풍성하게 붙여놨었다. 박보살 이모님은 그걸 보신 것이다. 그 장미꽃들을 다 떼어내고 다음날 치과에 가서 이도 뽑았다. 그리고 엄마 다니는 절에 가서 내 어깨에 계신다는 조상님들의 천도제를 지내드렸다.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 그렇게 3년 동안 지냈다. 천도제 지낼 때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돈은 상관없다 치더라도 천도제 지내는 날 나는 개죽음이었다. 내가 열심히 절을 해야 수호령 분들이 좋은 곳에 간다고 하셔서 제 지낼 때마다 난 천배를 했다. 절 1000번 떡 실신을 하곤 했다. 그리고 마지막 천도제를 끝내던 날 밤 엄마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목소리만 들리더라고 한다.
그동안 고마웠다고, 덕분에 외롭지 않게 간다고. 그러더니 햇불같이 동그란 불덩이 2개가 멀리 사라지더라는. 근데 도화살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긴 한다. 난 성격은 좀 좋은 편이었지만 오크녀의 호비 쪽인데 20살 때부터 남자친구가 항상 있었다. 내 생각에만 다행히도 박보살 이모님 덕분에 도화살이 순탄하게 넘어갔지만 천도제 끝나고 난 뒤부터는 개풀 남자 구경도 못한다. 역시 오크녀의 호비 쪽은 성격이 좋더라도 외로운 팔자다. 이쁜 게 착한 것이다. 이번 얘기는 박보살의 만행이고 이번 스토리의 목적은 박보살 이미지 실추이다. 박보살 험담을 좀 하겠다. 아시다시피 박보살은 일반인과는 좀 다른 재주를 갖고 있었다. 내가 가끔 박보살 말을 안 들을 때 그런 능력을 이용해서 굴복시켰다. 얼마 전 친구 생일날 박보살과 나를 포함해 5명이 모였다. 저녁 메뉴를 고르려는데 박보살이 뭐 먹고 싶냐고 묻는 것이다. 난 당연히 고기를 외쳤다. 나 육식주의자였다. 진심 쭈꾸미 삼겹살이 너무 당기는 날이었다. 근데 박보살이 진짜 심각한 표정으로 오늘 고기 먹지 마. 큰일 나. 이러는 것이다. 나는 박보살 말에 좀 잘 쫄았다. 굴욕적이지만 박보살의 포스는 대박이었다. 그래서 순한 양이 되어 물었다. 회 먹으러 가자. 오늘 회 먹는 게 낫지 싶다. 뭔가 신빙성 있어 보이는 박보살의 말투에 군말 없이 따라갔지만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내가 단 한 가지 가리는 게 바로 회였다. 그래도 난 씩씩하게 스키다시로 나온 소라랑 새우님들을 다 까먹고 매운탕 1뚝배기에 공깃밥 2그릇 먹었다. 박보살과 다른 친구들은 회를 맛있게 먹었다. 근데 어이없게도 밥값은 더치페이였다. 하나 회 먹으면 매운탕 공짜잖아요. 난 밥 2공기 먹고 25,000원 냈다. 시발. 밥 먹고 나와서 인연들이 또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는 것이다. 내 차 좁아 터지고 그래도 생일인 친구 때문에 금오산에 갔다. 거기 파전 정말 최고였다. 난 사실 그거 먹고 싶어서 간 거일지도 모른다. 밥 2공기 비우고 디저트로 파전 먹으러 금오산에 가는 길에 내가 박보살한테 물었다. 박보살 근데 왜 오늘 고기 먹으면 안 돼? 박보살이 심각하게 말했다. 그냥 오늘 해가 땡기더라고. 이런 망할 년, 똥무르 튀길 년. 이건 또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일이다. 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3명의 친구가 있다. 한 명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고등학교 때 친해진 박보살. 그리고 대학교에서 만난 또 한 명 이렇게 3명은 정말 베프를 뛰어넘은 멘토 같은 존재였다. 이 3여자는 나 때문에 서로 친해져서 이젠 자기들끼리 내 험담을 까는 지경에 이르렀다. 얘들이 나 다단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다. 내 적금 깨라고 하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깰 수도 있다. 얘네랑 한다. 우린 영화를 보러 갔다. 주로 대구 만경관을 애용한다. 연인들이나 갈 법한 VIP 상영관에서 영화를 즐겼다. 영화관에 갔는데 난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는데 박보살은 액션 호러 스릴러를 좋아한다.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기로 하고 내가 이겼다. 잔뜩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난 티켓팅을 하려 했다. 근데 갑자기 박보살이 야 저기 저 아줌마가 너 쳐다본다. 아는 사람이야? 이러는 것이다. 누가 쳐다봐? 난 동그래진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때 갑자기 박보살이 저기 빨간 목도리 한 사람 안 보여? 라고 말했다. 한여름에 무슨 목도리? 이러면서 박보살이 가리키는 곳을 봤더니 이런 시발 박보살 년이 아무도 없는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난 박보살이 뭐 보일 때 제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다. 박보살은 내가 쫄았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는 익히 안 보면 확 저 아줌마한테 너네 집 따라가려고 한다. 그래, 이년아 너 쳐보고 싶은 거 보세요 하고 영화를 다 보고 나와서 다른 친구들이 물었다. 아까 그 아줌마 보인 거 구라친 거 맞지? 그랬더니 박보살이 하는 말. 앞에 팝콘 사던 네가 예쁘다고 했던 여자애 따라다니던데. 뭐? 진짜? 에이 거짓말. 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미 내 동공은 확대되고 내 콧구멍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벌렁거렸다. 인연이 눈에 뭐 보인다고 할 때마다 난 통통한 암탉이 되어버린다. 레알 돋는다는 말을 진짜 실감한다. 박보살이 그런 걸로 거짓말 안 한다. 병신아 진짜 맞다.
이러고 있는 사이에 기다리던 엘리베이터가 와서 탔다. 근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내가 예쁘다고 했던 팝콘을 사고 있던 빨간 목도리의 영가가 따라다닌다는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럼 이 엘리베이터 안에 그 빨간 목도리.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아마 우리가 같은 영화를 본 것 같은데. 그럼 영화관 안에서도 같이 있었다는 말인가.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었지만 박보살을 제외한 우리 셋의 영혼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 근데 눈치 없는 박보살이 하는 말. 야 저기 있네 저기. 우리 셋은 뭐라고 못 들은 척하기 시작한다. 야 이년아 저기 보라고 저기 지금 내보고 있다 웃어. 난 박보살이 가리키는 곳을 볼 수가 없었다. 왠지 무언가를 지릴 것 같았다. 근데 차라리 박보살이 가리키는 곳을 보는 게 나을 뻔한 상황이 연출됐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100%의 진실이란 걸 알아주면 좋겠다. 그 예쁜 여자애가 친구한테 나 영화 티켓 모으니까 아까 우리 영화표 줘 라고 말했다. 친구가 영화 티켓 건네주고 예쁜 여자애가 그걸 받아서 지갑에 넣는 순간 그 지갑을 쳐다본 내 눈을 정말 뽑아버리고 싶었다. 예쁜 여자의 지갑 안에는 어떤 아줌마와 그 예쁜이가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예쁜이의 엄마인 듯한 아줌마의 목엔 빨간 목도리가 둘러져 있었다. 시발 난 내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 엄마가 가르쳐준 광명진원을 외워야 한다 외워야 한다. 아무가 바이로 차나 마아무드라 많이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를 타야 위에 있는 게 광명진원이고 마음을 가다듬을 때나 가위에 눌렸을 때 평상시에도 습관처럼 외우는 게 좋다고 한다. 소리내서 읽으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한다. 마지막에 숨을 내뱉듯이 해야 된다고 스님이 그러셨다. 그리고 나쁜 꿈을 꾸셨을 땐 지장보살을 찾으라고 하셨다. 지장보살 무한 반복이요. 참고로 님들아 난 수능 치기 직전에 광명진원 계속 중얼중얼했는데 수능 개 망했다. 역시 노력하지 않는 자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암튼 몇 시간 같은 몇 초가 흐르고 우린 2층 주차장에 내렸다. 내리자마자 박보살을 제외한 우리 셋은 소리를 지르며 어깨를 툭툭 털었다. 겁 많은 우린 박보살한테 아까 그 아줌마 설마 혹시 내 뒤에 있냐고 어디 갔냐고 막 묻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아까 내릴 때 돌아보니까 그 여자 등에 엎여 있더라. 사고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딸이 걱정돼서 왔나봐. 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박보살님. 아마 내가 그 예쁜 여자의 지갑 속 사진을 못 봤다면 이것도 박보살의 만행으로 기억될 뻔한 이야기였을 것이다. 마지막 에피. 박보살은 자기가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하면 싫어한다. 마치 엽기적인 그녀에서의 지연 언니처럼 내가 커피를 마시겠다고 하면 오렌지 주스를 마시라고 하는 여자였다. 진심 짜증났다. 난 다른 건 다 관대한데 먹는 거에 좀 예민한다. 좀 예전 일인데 박보살과 내가 고등학교 동창집에 놀러를 갔다. 그 친구 어머니가 반찬을 정말 예술로 하셨다. 미친 마신 밥 없는 날엔 반찬만도 한 통 다 먹었다. 우리 엄마가 너무 미안하고 민망해서 싸라고 반찬 재료 사다 드린 적도 있다. 근데 내가 이상하게 그 집에서 뭘 먹으면 잘 체하는 것이다. 과식하거나 급하게 먹어서 그런 거보다 생각했다. 암튼 그날 박보살은 친구랑 맞고를 치고 난 또 냉장고 기웃기웃 뒤적뒤적 하다가 드디어 찾았다. 밥 먹으려고 하는데 언제 왔는지 박보살이 내 손을 탁 치는 것이다. 먹지 마라. 뱅어포 무침을 놓칠 수 없는 난 배고파라고 팔자에도 없는 애교를 부렸지만 너무나도 단호한 박보살 때문에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대신 박보살이 나가서 해물찜을 사주기로 약속한다. 그렇게 놀다가 집주인 친구는 엄마 가게에 간다고 하고 빠빠이하고 박보살과 나는 해물찜 집으로 가는 길에 박보살이 나한테 그러는 것이다. 미친년 그런 집에서 밥 처먹고 돌아다니니까 체하지. 난 너무 어리둥절해서 왜? 그 집이 왜? 하며 물었다. 박보살이 그러는데 그 친구 집의 영가가 정말 득실득실거린다는 것이다.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셔서 사람한테 해코지 하는 영가들이 바글바글하다고 했다. 그런 곳에서는 물 한 잔이라도 잘못 마시면 정말 큰일 난다고 한다. 다시는 그 집에 가서 밥 먹지 말라고 아주 혼이 났다. 그동안 난 내 이 몫을 소화력 덕분에 그냥 체한 정도로 끝난 것 같다. 박보살 말로는 그게 도깨비터라는 건데 도깨비터에 들어가면 사람이 거의 죽어 나오거나 미쳐버리거나 잘 살던 집도 망한다고 한다.
정말 운때가 맞는 사람은 들어가면 엄청 큰 부자도 되고 하는 일이 잘 풀린다고 한다. 하지만 잘 되는 거 바라고 들어갔다간 정말 큰일 치르는 거라고 했다. 그럼 그 집에 사는 친구는 어떨까?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그날 밤 친구한테 전화를 했다. 박보살이 그러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다고. 너네 집에서 박보살이 영가들을 봤는데 몰랐냐고.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사실 우리 가족 전부 다 귀신 봐. 어째서 나오지 않느냐고 얼른 나오라고 했더니 아직은 사정이 안 돼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 집을 엄청 싸게 구했다며 처음부터 도깨비 터라는 걸 알고 들어갔다고 한다. 박보살도 그 친구한테 얼른 나오라고 설득을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그때 정말 사정이 안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친구의 남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봉고차에 치여서 하늘나라로 없다. 그 충격에 어머니는 쓰러지셔서 병원에 한참 계시고 아버지는 뇌경색이 오셔서 수술을 하셨다. 박보살과 나는 계속 친구를 설득해서 결국 친구네는 작은 투룸으로 이사를 갔다. 정말 다행스럽게 지금은 어머니께서 다시 일하시고 아버지도 많이 호전되셨다. 그리고 내 착한 친구는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을 이뤄서 공구학번이 되었다. 지금도 만나면 내 친구는 한 번씩 그때 이야기를 한다. 그때 박보살이 처음 집에 왔던 날, 그 집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말을 듣고 나왔더라면 동생이 아직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아마도 동생은 좋은 곳으로 갔겠지. 우리 아빠는 범상치 않은 분이시다. 머리도 비상하시고 리더십도 있으시다. 또 글재주가 뛰어나셔서 우리 지역 단체장 분들은 연설문을 아빠께 부탁할 정도였다. 아빠 머리를 닮았다면 어쩌면 나 S대 의대 갔을지도. 근데 엄마를 닮았네. 그래서 난 운전을 굉장히 잘한다. 베스트 드라이버다. 친구들이 나한테 운수업 해볼 생각 없냐고 맨날 물었다. 그리고 아빠는 길에 비 맞고 있는 길고양이나 유기견들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카리스마와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남자다. 단점 두 가지. 말이 많고 귀가 얇으시다. 아빠는 8살에 한국전쟁을 겪으셨다. 올해 68세이시고 난 늦둥이다. 아빠는 학교에서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수재이셨다. 늘 지금의 반장, 실장 급장을 하셨다.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진학하셨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셨고 커다란 가방을 메고 집집마다 다니며 둥둥구르무와 립스틱 등 화장품을 파시며 힘들게 돈을 모으셨다고 한다. 그렇게 마련하신 얼마간의 돈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에 정착하셔서 인쇄소를 개업하셨다. 그럭저럭 밥만 먹고 살 정도로 유지하시다가 우리 집의 복덩이인 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관공서 일도 아빠가 다 맡아 하시고 사업이 엄청 잘 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른 뒤 내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였다. 우리 아빠는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시던 인쇄업을 정리하시고 건물을 하나 사게 됐다. 엄마가 그 건물을 사기 전에 절에 가셔서 이 건물 사도 되겠냐고 스님께 여쭈어 봤는데 스님께서 절대 반대라고 하셨다. 근데 귀 얇은 우리 아빠가 굉장한 가격에 그 건물을 사셨다. 절친하게 지내셨던 은행 지점장님이 자꾸 사라고 꼬드기셨다. 암튼 엄마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아빠님이 꽂혀버리셨다. 한 번 한다면 하는 성격의 부산 사나이셨다. 엄마는 서울 여자. 1층 여탕, 헬스장 2층 남탕, 찜질방 3, 4, 5층 모텔 나는 번화가였다. 처음에는 장사도 무지 잘 되고 이러다 재벌 되는 거 아닌가 했다. 엄마도 스님의 염려는 잊은 지 오래였다. 역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 것이다. 내 기억엔 우리가 그 건물을 사고 1년이 채 안 된 것 같다. 어느 날 남탕 아저씨가 아빠한테 좀 와달라고 하는 것이다. 아빠가 남탕에 갔더니 목욕탕에 자주 오던 동네 바보 오빠가 열당 그 뜨거운 물에다가 똥을 싼 것이다. 아빠 아는 사람 아들인데 우리 목욕탕에만 오면 그렇게 해코지를 했다. 여탕 훔쳐보고 남탕 어지럽히고 헛소리하고 거기에 응가까지 하다니 아버지가 엄하게 꾸짖어서 보내셨다. 며칠 뒤 난 학교 야자를 마치고 가게로 띵까띵까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그 동네 바보 오빠가 바쁜 걸음으로 어딘가를 가고 있었다. 손에 기름통을 들고 신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한다. 난 열탕 똥 사건을 생각하며
한번 웃고 가게로 가서 아빠, 엄마와 집으로 갔다. 근데 집에 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아빠 핸드폰이 울리는 것이다. 보일러실 관리해 주시는 아저씨였는데 목욕탕에 불이 났다는 다급한 전화였다. 아 씨발 새끼가 우리 아빠가 똥 싼 거 꾸짖었다고 불을 질렀네. 구조대와 경찰이 동시에 출동했다. 다행히 크게 번진 건 아니라 대충 수습을 하고 현장에 있다가 붙잡혀서 경찰서에 있다는 방어범 오빠를 만나러 갔다. 난 증인으로 왔다. 방어범 오빠가 기름통 들고 가는 거 봤으니까 아빠가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으니 동네 방어범 오빠 아무 대답도 없었다. 좀 있으니 방어범 오빠 아버지께서 오셨다.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고 또 보상해 주신다고 합의하자고 하셨다. 원래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고 다행히 화재보험도 드러났기 때문에 일을 마무리하고 경찰서를 나서려는데 갑자기 방어범 오빠가 살기 어린 눈빛으로 난 다 봤다라고 중얼거렸다. 자기 아버지한테 등짝 후려맞으며 끌려가면서도 우리 아빠를 쳐다보며 안 돼 큰일 나 다 봤다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아빠와 난 쿨하게 무시하고 집으로 왔다. 인테리어를 손보고 목욕탕은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어느 주말이었다. 난 엄마랑 목욕탕 카운터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엔 모텔 봐주시는 이모가 아빠를 다급하게 찾았다. 장기 투숙 중인 302호 손님이 아침에 슈퍼에서 술을 사오면서 이따가 일주일치 숙박비를 준다고 하고 들어갔다고 한다. 근데 오후가 되도록 숙박비를 주지 않기에 302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상해서 문을 두드려 봤는데 인기척이 없기에 아빠를 호출한 것이다. 아빠가 다시 문을 두드려 봤지만 객실 안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우리 아빠는 족이 좋으시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 경찰에 전화를 했다. 경찰이 왔고 마스터키로 302호 문을 열었더니 302호에 투숙하던 손님이 침대 위에 엎드려 있더라고 한다. 방 안엔 온통 술병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순간 아빠는 손님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나 생각했고 누워있는 모양새도 꼭 자는 것 같아서 깨우려고 다가가셨다. 손님, 일어나 보세요. 라고 말하며 그 손님의 어깨를 흔들었는데 그 촉감이 사람의 살이 아니라 나무 등껍질처럼 딱딱한 게 아, 죽었구나라는 느낌이 왔다고 하셨다. 그랬다. 302호 손님은 죽어 있었다. 경찰이 조사를 한 결과 타살의 흔적이 없고 자살도 아니라고 했다. 경찰관 아저씨 한 분이 구조대를 불렀고 그렇게 302호 손님은 돌연사로 판명이 나서 병원 영안실로 옮겨졌다. 엄마는 그때 스님 말을 들었어야 했다며 그제야 후회를 하셨고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막걸리 한 병 그리고 초아양을 사오셔서 좋은데 가시라고 오랫동안 초아양을 피워두시고 막걸리를 따라 놓으셨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다.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나서 손님이 줄긴 했지만 아빠의 인맥과 단골 손님들이 계셔서 운영이 어렵지는 않았다. 박보살이 심상치 않은 여자라는 것을 알아갈 무렵 친구들이랑 우리 가게에서 단체로 목욕을 했다. 본격적으로 때를 밀어보려는데 박보살이 난 다 했다 너희도 얼른 나와 이러는 것이다. 흥 깨는 데는 뭐 있는 박보살님 우린 때 다 밀고 나간다고 했더니 빨리 나와 심심하다. 자꾸 재촉질하는 망할 년 때문에 대충 헹구고 나갔다. 아빠가 고등학교 친구들 처음 놀러 온 건데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셔서 아빠 엄마 차에 나눠 타고 우린 바비큐를 먹으러 갔다. 난 엄마 차에 그리고 박보살은 아빠 차에 탔는데 식당에 도착한 후에 아빠 표정이 계속 안 좋으신 것이다. 친구들을 데려다주고 집으로 와서 아빠가 나한테 물으셨다. 네 친구 귀신 보냐? 눈이 땡그레져서 내가 되물었다. 아, 걔 그때 내가 말했잖아. 꿈 잘 맞는다고. 아빠 근데 그건 왜 물어봐? 아니 걔가 뭘 아는 것처럼 묻길래. 라고 아빠가 말했다. 뭐라고 했는데? 라고 내가 묻자. 식당으로 가고 있는데 차 안에서 내 친구가 대뜸 양밥 하셨어요? 하고 묻길래 양밥이 뭔데? 그거 막걸리랑 한 거? 했잖아. 됐지 뭐 그리고 걔도 다 알아 우리 가게에서 사람 죽은 거. 그러니까 걱정돼서 묻겠지. 걔 그런데 관심 많아. 아빠 은근히 겁 많네. 그게 아니라 내 친구가 그러던데 목욕하다가 뭘 봤단다. 뭘 봐? 귀신이라도 봤다고 했어?
응. 신경 쓰지 마, 아빠. 내가 내일 걔한테 물어볼게. 신경이 안 쓰이겠어? 안 그래도 여탕 아줌마가 자꾸 귀신 봤다 하는데 목욕탕을 시작할 때부터 여탕에 때 미씨는 이모가 귀신을 봤다고 했었다. 우리 가족은 여탕 이모가 몸이 안 좋은데 힘든 일을 하니까 기가 약해서 헛것을 본다고 판단했다. 나 그때 좀 겁대가리 상실했었던 것 같다. 아빠 말 듣고 진심 하나도 안 무서웠다. 귀신이 뭐 어쩌라고 대충 이런 정신 상태였다. 그래놓고 그날 밤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잠을 청한다. 다음날 학교에 가자마자 박보살 취조에 들어갔다. 꼬치꼬치 캐물으니 박보살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난 사실 영가를 본다. 네가 안 믿을지 몰라도 난 보인다. 영가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있다. 난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이 일로 네가 날 멀리해도 어쩔 수 없다. 이게 나니까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응, 그런 걸로 너랑 멀어질 일 없으니까 묻는 말에나 대답해 줄래? 라고 내가 말했다. 빨리 아빠한테 별거 아니라는 문자를 해주고 싶었다. 박보살 말을 쭉 정리해보겠다. 어제 우리 온탕에서 때 불리고 있을 때 어떤 여자가 냉탕에 계속 앉아있는 거야. 난 진짜 이상하고 저 여자 아체 마비 오겠다 싶어서 계속 힐끔힐끔 봤지. 근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르르 일어나대. 일어나는 봄을 보니 사람이 아니더라.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탕 안에 사람이 많아졌어. 너무 어지러워서 대충 씻고 나왔지. 너희 모텔에서 사람 죽었다길래 기운이 안 좋아서 내가 헛것을 봤나 싶더라고. 그래서 아빠한테 양밥하셨냐고 물었다. 난 정말 소름 돋았지만 침착하게 그니까 너도 확실하지는 않지? 라고 물었는데 몰라. 우리 이모가 봐야 알지. 어쨌든 빨리 장사 접는 게 좋을 거야. 이라고 말하는 박보살. 문자로 말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 집으로 와 아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다. 지금은 엄마가 박보살 이모님과 친하시지만 그때 엄마는 절에만 다녔지. 무속인이 계시는 곳은 가보시지 않으셔서 좀 무서우셨던 것 같다. 그래서 박보살 이모님께 묻지 않고 엄마가 다니는 절 스님께 물으셨다. 스님이 가게에 오셔서 둘러보시더니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그 건물 사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며 당장 건물을 팔려고 하셨다. 부동산에 건물을 내놓았는데 그렇게 큰 건물이 잘 거래될 리가 없고 또 사람이 죽어나간 건물을 사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세월아 내월아 시간만 자꾸 흘렀다. 그러다 또 일이 터졌다. 이번에도 302호. 이번엔 여자 손님이 투숙했는데 다음날 퇴실 시간이 되어서도 나오지 않자 여관 이모가 계속 문을 두드렸고 혹시나 나가는 걸 못 봤나 싶어서 문고리를 돌려보았다고 한다. 여관 이모의 비명이 온 건물에 울려 퍼졌다. 302호에 묵었던 여자 손님이 감기에 머리를 박고 숨져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도 경찰이 왔는데 사인은 또 돌연사였다. 미치고 팔택될 노릇이었다. 결국 처음 샀던 가격의 반값에 건물을 내놓았더니 타 지역 사람이 건물을 사겠다고 나섰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자리가 20년 전에 커다란 병원이 있던 자리였다고 한다. 박보살이 봤다던 그 수없이 많은 영가들은 그때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동네 바보 오빠가 중얼거리던 말. 다 봤다 안 돼. 큰일이야. 이 말이 뜬금없이 생각났다. 방화 사건을 저지르고 난 후 이사를 가버렸고 찾으려고 나서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뭘 보았는지 왜 큰일이 나는지 더 이상은 알고 싶지가 않아서 덮었다. 지금 그 건물은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고 왠지 모르게 건물이 자꾸 흉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인지 오늘은 박보살 아가야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다. 이 에피소드는 올해 설날에 박보살 집에 놀러 갔다가 박보살 엄마께 들었다. 박보살,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다. 박보살 엄마께서 몸이 약하셨는데 어렵게 박보살을 가지셨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산통이 오시더라고 한다. 엄마는 아빠를 깨우시며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씀하셨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일어난 순간 순풍 하고 박보살이 나왔다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박보살이 얼마나 성격 급한 여자인지. 근데 탯줄이 다 안 나와서
아무튼 병원 실려가시고 난리 났었다고 하셨다. 박혁것은 이만큼은 아니지만 암튼 특이한 출생이었다. 박보살의 엄마 말씀에 의하면 박보살은 아기 때부터 유별났다고 한다. 배가 고파도 쉬하나 응가를 해도 심지어는 기어다니다가 어디에 부딪혀도 울지 않고 또 반대로 엄마 아빠가 아무리 우르르 깍공을 외쳐대셔도 갖은 재롱을 다 부리셔도 웃지를 않았다는 것이다. 유아기 때부터 좀 섬뜩했던 년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박보살이 유치원에를 다니게 되었다. 근데 박보살이 유치원에 적응을 잘 못해서 항상 부모님이 걱정을 하셨다고 한다. 오늘은 유치원에서 뭐하고 놀았어? 라고 물으면 그냥 동화책 읽고 간식 먹었어. 이렇게만 말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박보살이 유치원을 다녀와서 엄마한테 자랑을 하는 것이다. 친구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말하길래 엄마도 정말 기쁘셨다고 한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차가운 시골 여자인 박보살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셨다. 다음 날부터 박보살의 귀가 시간은 늦어졌다. 매일 유치원 마치면 집으로 곧장 오던 박보살이었는데 한두 시간씩 늦길래 뭐 하다 왔냐고 물으면 앞서 말했던 친구인 A랑 놀다 왔다고 했고 박보살 어머니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서 그 친구한테 고맙게 여기셨다고 하셨다. 사교성 없는 박보살이 부쩍 말도 많아지고 밝아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애가 갈수록 밖에서 놀다 오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하루는 해가 저물어도 오지를 않길래 걱정이 되신 엄마는 박보살을 찾아 나서셨다. 그런데 유치원에도 놀이터에도 운동장에도 박보살은 없었고 아빠까지 합세해서 온 동네를 다 뒤졌지만 박보살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셨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집으로 전화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빠는 계속 동네를 돌며 찾기로 하시고 엄마는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 박보살이 집에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것도 아주 환하게 웃는 얼굴로. 그날 박보살은 엄청 혼났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애가 3시간을 대성통곡을 했다고 한다. 엄마한테 혼나고 집에 돌아오신 아빠한테도 아주 혼쭐이 났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니 A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자고 했고 박보살은 애인의 집에 가서 집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애인의 집에 전화가 없어서 못했다고 다음부턴 늦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엄마는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으셔서 A 친구가 사는 동네를 물어봐 두셨다. 박보살은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여자였다. 다음 날부터 늦지 않고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또 부모님은 걱정이 되시는 것이다. 겨우 친구 한 명 사귀었는데 그 친구마저 잃을까봐. 그런데 얼마 뒤 박보살이 또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 엄마는 유치원 근처를 돌며 박보살을 찾아다니시다가 문득 박보살이 이인의 집에 놀러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셨다. 그래서 엄마는 자전거를 타고 A의 동네로 가셨다. 마을 입구에 다다라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계시던 할머니들께 A라는 아이 집이 어디냐고 여쭤보셨다. 할머니들께서는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해주시고 또 한 명 데리고 왔나 보네 찌째.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을 하셨다고 한다. 엄마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제 딸이 없어졌는데 애인의 집에 놀러 간 것 같으니 그 아이 집을 알려달라고 하셨다. 저기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쓰러져 가는 집 한 채 나올 거야.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좀 올라가다 보니 할머니들 말씀처럼 다 쓰러져 가는 집이 보이시더라고 한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걸 보시고는 엄마는 직감하셨다. 박보살의 친구라는 아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박보살 이모께서 무속인이시고 돌아가신 박보살 외할아버지께서도 무속인이셨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박보살 엄마께서도 영적인 존재를 믿으시고 촉이 있으셨다. 폐허가 되어버린 그곳에 들어서서 엄마는 박보살의 이름을 부르셨다.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갑자기 엄마는 불안한 생각이 드셨고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나셨다고 하셨다. 엄마 왔다. 집에 가자. 박보살의 이름을 부르시며 계속 우셨는데 이상한 건 발걸음이 떼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이다. 얼마인가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안채로 보이는 곳에서 엄마 하는 소리와 함께 박보살이 걸어 나왔다. 박보살 얼굴을 보자마자 얼어있던 발이 녹으셨다는 엄마. 그렇게 엄마는 박보살을 자전거에 태우고 자전거를 끌고 내려오셨다. 자초지종이야 어찌됐건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셨다고 한다.
터덜터덜 자전거를 끌고 할머니들을 만났던 장소까지 내려왔는데 다른 할머니들은 안 보이시고 할머니 한 분만 앉아 계셨다. 그제야 정신이 드신 엄마는 그 할머니께 A라는 아이에 대해 물으셨고 할머니께서는 다른 말씀 없이 따라와 봐라라고 하셨다. 그 할머니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굴다리 같은 곳으로 박보살과 엄마를 데려가셨다고 한다. 여기야. 7년 전인가 8년 전에 A라 여자아이가 여기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다. 그리고 이어진 할머니 말씀을 듣고 엄마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셨다고 하셨다. A라는 여자아이의 어머니는 박보살의 엄마처럼 몸이 약해서 아이를 가지기 힘들었다고 한다. 그 아이의 엄마는 삼신할머니께 빌고 빌어서 딸을 낳았고 딸이 6살이 되던 해였다. 유치원에 갔던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서 애인의 부모님은 온 동네를 다 찾아다녔고 그날 밤 굴다리 근처에 벌거벗겨진 채로 싸늘하게 식어있는 아이를 아이의 엄마가 찾았다고 한다. 그 이후로 A의 부모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아무도 소식을 모른다는 거였다. 이상한 건 해마다 A의 기일이 가까워져 올 때쯤 낯선 아이들이 A네 집을 들락거린다고 한다. 동네 사람들은 A가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때 박보살 이모께서 계셨더라면 A라는 아이가 좋은 곳에 갈 수 있게 빌어주셨겠지만 한국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셨다. 후에 이모님이 오셔서 그곳을 가봤더니 재개발 때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한다. 박보살의 첫 번째 친구는 슬픈 사연을 가진 아이였다. 두 번째 에피소드다. 우리 막내 삼촌은 큰 트럭을 하셨다. 근데 아직 결혼을 못 하셨다. 올해 불혹이시다. 작년에 우리 집에 삼촌이 놀러 왔었다. 삼촌 결혼 문제로 고민하던 엄마는 박보살 이모께 삼촌을 한번 봐달라고 부탁하셨다. 근데 이모님이 삼촌 얼굴을 보자마자 결혼이 문제가 아니고 삼촌 살 길부터 찾아야 된다고 하시는 것이다. 운전 정말로 조심하라고 이모님이 신신당부를 하셨다. 우리 삼촌은 사주나 영가를 안 믿었었다.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운전 조심하라고 하는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삼촌은 돌아갔다. 근데 우리 엄마는 삼촌 걱정에 밤마다 잠을 못 이루시는 것이다. 결국 엄마는 엄마가 다니시는 절에서 태화불사를 모신다는 말을 듣고 삼촌 이름으로 시주를 하셨다. 근데 몇 달 뒤 다급한 목소리로 큰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다. 막내 삼촌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 난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삼촌은 어디 한 군데 다치지 않았다는 것과 사고 난 곳이 과속하기 쉬운 곳인데 삼촌이 그날따라 속력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면허 운전에 혈액 검사를 했더니 만취 상태이셨다. 솔직히 돌아가신 분께는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어쩌다 보니 삼촌이 피해자가 돼서 사고 수습은 벌금 딱지 한 장으로 끝났다. 합의는 안 봐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삼촌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도리가 아니라고 운전자 보험 들어놨던 걸로 가족분들께 합의금을 전해드렸다. 그리고 요즘 집에서 자리 깔아놓으시고 부처님께 매일 절하셨다. 그분 좋은 곳에 가시라고. 좀 소름 돋는 건 사고 나기 전날 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삼촌 꿈에 나오셔서 어두운 표정으로 손을 휘휘 내저으셨다고 한다. 그 꿈이 자꾸 생각이 나서 삼촌은 그날 운전 정말 조심조심했다고 한다. 암튼 난 솔직히 그 사고 났을 때 속으로 탱화불사 돈 버렸네 이렇게 생각했었다. 사고 나지 말라고 절에 시주했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말이다. 근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크게 치를 수도 있었던 일을 이렇게 액땜했다고 하시면서 만약 삼촌이 다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더 끔찍하지 않겠느냐고 하셨다. 엄마 말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다. 물론 이 글을 읽으시고 엄마처럼 생각하는 분들 혹은 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겠지.